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사 토크 다문다각 진행을 맡은 장영선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문 대통령이 인사권 갈등에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삐걱대는 정권 이양, 안개 속에 가려진 지방선거는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협치와 코로나 진정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사이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신 신상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상진! 엄청난 특혜 비리 의혹의 몸통이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권 교체가 더없이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 정의를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의를 세우는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번 20대 대선에 대한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다수 국민들의 그건 행주 대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민초들의 어떤 그런 단합된 네네. 그런 그래서 참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아주 압도적인 다수 그리고 또 방송이나 또 여러 지자체장들 수도권에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졌지만 정말 0.73%의 윤석열 후보의 승리라는 것은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들의 행주 대첩 같은 그런 절절한 그런 마음으로 결집된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이양이 원활치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준비한 VCR 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청와대와 윤 당선자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또 이제 MB 사면 문제, 또 하는 총재 오늘 발표했죠.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하는 총재로 인사를 하고 또 감사위원 인사권 등 이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요. 그런데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이제 임기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 한은 총재는 임기가 4년이고요. 또 국정 철학을 또 금융에 적용하는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공유하는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권 임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비협 조절을 하는 건 아마 우리나라 아마 정권 2한기에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당선인 네. 측과는 잠깐 뭐 협의했다라고 뭐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닙니다. 자막이 좀 더 흘러나온 것 확인해 같은데. 보니까 예, 확인해 당선인 측하고 보셨고요. 협의가 없었고 아 예. 그리고 또 집무실 이전 문제도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걸 취임하고서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못됐죠. 근데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좀 보완해주고 네네. 그 경험상 또 체험상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세계에 아마 역사에도 별로 없는 정권 이한기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5년 동안 잘 못했으니까 이 힘없는 야당에게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국민을 받든다는 생각이 곧 새 정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결국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것은 좀 끝에까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나라 걱정을 아마 더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유감스럽습니다. 이창용 그 IMF 국장을 하는 총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그 윤석열 그 당선인 정부가 새로 구성하는 그 신정부안이 그 진행이 제대로 될지 정말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문재인 정부는 아주 끝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 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부정하고 네네. 그러므로서 자기들이 깨끗이 이 새 정권의 이렇게 권력을 이양하는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안 하고 있고 그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것이 여러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 나타나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한번 자신들의 이 역사적 역할을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정말 잘못된 정쟁의 요소가 되고 이런 것을 유발하고 촉발하는 게 결국은 임기 한 달 남은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5년 동안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 경제 실정, 코로나 대책 잘못 이런 여러 가지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어떤 반성을 조금이라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뭐 자료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니까 국민들의 44.6%는 이제 그 용산으로 가는 게 찬성하는데 그 53.7%는 이제 반대한다. 사실 지금 현재 그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반드시 지금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기존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그 상징적 이제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 불통의 어떤 그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이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거긴 뭐 국민들 누가 접근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담벼락에 접근도 못 네네. 하고 이제 이런 제왕적 어떤 이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 모습 이것은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그것을 벗어나고자 애를 썼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벗어나겠다고 국민한테 공약을 했는데 결국은 경호 문제라든가 이제 뭐 안보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못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안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합참에 근무했던 고위직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 캠프 때부터 쭉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새 정부가 뭐 갓난 아기가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운영해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한 것인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취임 때는 광화문 종합청사라든가 광화문만을 생각했지 국방부는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새 당선자의 이 인수위에서는 용산 국방부라는 그 상황을 새롭게 검토하면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네. 국민들은 아마 이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자꾸 이 이전 문제 가지고 이렇게 현 정부와 또 이제 그 이양받는 이런 인수받는 정부 간의 갈등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국방부로 이전하는 게 좋다 나쁘다 용산으로 가는 게 좋게 나쁘다 여기서 국민들은 사실 많은 지식과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런 측면의 그 여론조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어쨌든 많은 것을 검토해서 하여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이것은 존중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것을 맡겨보고 또 나중에 잘못됐다면 평가를 또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애초부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뭐 발목 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분들께서는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가겠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전혀 이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였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실질적으로 옮기기 위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남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민주당의 그 이재명 전 그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 이제 성남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텃밭을 내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번 이제 대선 승리를 발판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남시를 우리가 탈환해 보자 하는 의지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의원님께 한번 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성남시장 선거에 나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성남이 정말 너무나 이 이미지가 네. 대장동 게이트, 뭐 백현동 옹벽 아파트 또 특혜 사건, 또 성남 FC 특혜 비리 사건 의혹들로 해서 네네. 아주 이미지가 실추되고 네. 그런 것을 또 시장 재임 시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지사가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은 정말 많은 이제 자괴감도 느끼고 참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것을 좀 이런 오명을 바로잡고 또 성남시의 무궁한 잠재력을 또 개발해서 시가 크게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네네. 민주당이 이재명 시장 8년, 현재 은수미 시장 4년에서 총 12년을 아, 한 당에서 12년. 이제 네네. 지방자치 단체장을 네. 했는데 그 행정에 대한 그 불신 이런 것들이 끼리끼리 행정을 하고 네. 그래서 시민들의 그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 성남을 잘 알고 또 성남에 저는 84년도에 들어가서 84년도에 노동운동서 또 의사가 네, 돼서는 네. 외국인 노동자 진료, 네. 또 다문화 가정 진료서부터 해서 또 시민운동 네. 이런 걸 많이 해오면서 성남의 문제가 뭔지 또 구석구석을 제가 잘 알고 있죠. 네네. 성남의 어떤 지역 실정이나 또 그런 성남에 대한 애정, 또 그런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재명 시장 비롯해서 민주당의 12년 집권을 이걸 끝장내지 않고서는 성남의 이 공직사회 개혁과 또 성남의 그 잘못된 시스템에 의한 어떤 시민의 피해 네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그런 기회가 이때 아니면 없겠다. 제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 성남 도시가 굉장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는 도시고 이번 아마 6.1 지방선거 때 성남시가 굉장히 아마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는 동네로 떠오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 공직 후보자 역량 이제 검증하는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공천 계획을 단행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당원들 상호 간에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훈련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당원들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 변화에 앞장서고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페이스북에도 좀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아마 작년 예. 21년 6월 달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 때 그때 아마 입장 발표를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의원님도 성남시장에 도전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자격 시험을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격 시험은 아마 기초 광역 의원들 네네. 아마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장, 단체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시험이 해당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 광역 의원들의 뭐 비례 의원들 뭐 역량 강화 뭐 이렇게 위해서 이제 이런 자격 시험을 도입했다라는 점은 뭐 굉장히 좋은데 다문화인들이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 또 지방 의원 선거에 되게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열의도 되게 많으시고 이 시험 문제를 패스하기 위해서 그 상위 15%, 30%의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우리 그 다문화인들은 상대적으로는 열악하거든요. 그런 그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이나 뭐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인 그 진입을 그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그 문을 자꾸 차단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사실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그거는 아마 다문화 가족의 그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길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어떤 시험 같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으로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당의 방침이 그런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도 다문화의 어떤 가족의 어떤 이 공직자 선출직 진출은 예외 조항을 좀 일단은 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문화 역사 너무 짧고 또 역사 또 뭐 한국의 어떤 그런 한국 말부터 네. 언어부터 이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좀 가산점을 주거나 예외 조항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의원님께서 좀 당 지도부에도 좀 전달을 해 주셔서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그 인정을 좀 해서 당에서도 그런 할수 것들을 있도록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생각을 않을까. 예, 하고 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의원님께서 이제 평소 이제 공천 개혁을 이제 외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제 공천에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천 개혁에 제가 제일 중요한 모토는 뭐였냐면 이기는 공천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공천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기는 그 후유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될 만한 사람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사천 뭐 이렇게 계파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아니다 하는 사람을 했을 때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 크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공천 과정에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공천 룰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 자의적으로 공천심사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또 당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공천하지 않게 그것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자. 그래서 그런 룰을 다 만들었었는데 지난 2년 전 21대 총선에서 그런 공천 룰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잘 지켜지질 않고 적용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그때 21대 총선에서 우리 상당히 이제 고전을 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죠. 결국은 그렇게 잘못된 공천, 사천 같은 것을 할 때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해서 좋은 결과를 못 낸다. 그렇다면 정당으로서는 패배다. 이런 생각에서 시스템 공천, 이기는 공천 이것을 저는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제 시스템 공천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정리를. 점에서 좀 자격 시험이라는 것도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자격 시험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탈락시키는 네네. 이제 그런 정도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험에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의 주민과의 어떤 그 신뢰도, 주민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권자들의 평가. 그런 부분은 과연 그 자격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 시험은 제한적으로 굉장히 적은 조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격자를 골라내는 그런 정도로 좀 적용해가면서 점차 좀 이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공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얘기입니다만 최근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 이제 4선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지방의원에도 같은 룰을 적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인 거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파장이 좀